아, 이,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시장 경제론 공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경제 시스템, 특별히 우리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잘 이해하여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교시에 제가 소개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나 혹은 뭐 알라딘 등등 여러 이 책방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그래서 대서니까 전서 주석이고 저자는 저 김초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와 교회 개척 방법을 설명하는 대서니까 전서 주석이라고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가격은 원래 이제 2만 원에 출판사에서 이제 출시했는데요. 지금 서점에서 다 그 10% 할인해서 18,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뭐 하여튼 뭐 일주일 이내에 다 배송 받으실 수 있고요. 해외에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알라딘의 그 해외 배송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에서 구입하는 분들은 알라딘으로 들어가셔서 이거를 주문하시면 집에 주소로 다 배송이 됩니다. 물론 배송비가 붙지만 하여튼 비교적 그래도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여튼 받으실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미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씨네인가 뭐 그런 사이트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알라딘이 대체로 한 권을 이제 낙권으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알라딘에서 사시는 게 제일 낫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광화문몰에서는 판매하지 않는지요라 그랬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몰까지는 이게 들어오려면 좀 뭐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교보라든가 뭐 알라딘이라든가 뭐 예스24 뭐 하여튼 책방은 다 돼요. 다 돼. 그러니까 가서 찾으시면 다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이어서 대서역과 전서 주석 이제 가지고 우리가 수업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9월 말이면은 마태복음은 끝나요. 그래서 뭐 10월부터 천천히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시장경제론 대해서는 교과서는 이거라 그랬죠. 시장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 다들 구입하셨나요? 최승로 선생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얇은 책이지만 그러나 이제 뭐 굉장히 내용이 좀 쉽고 여러분들이 읽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교과서로 지금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그 청교도 신학원 웹사이트에 제가 보충 설명 자료를 또 PDF로 된 걸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그 사서 사는 게 아니고 다운받아서 그냥 프린트해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제 교재를 또 가지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이제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교환 경제 즉 인간이 나 혼자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다. 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교환을 함으로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경제 제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란 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교환 경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자유시장 경제의 반대말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 경제는 기본이 뭐예요? 교환이 없습니다. 어떻게? 배급 경제입니다. 배급.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각각의 개인이 다 우리가 생산자가 되거나 혹은 생산자에게 이제 고용이 되는 그런 피고용인이 되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 그죠?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 월급 받은 걸로 시장에 가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얼마든지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구입할 수. 그 구입할 때 굉장히 이 선택의 폭이 넓은 거예요. 넓은 거. 옷 한 가지만 해도 이 옷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시장에 가면은 색깔, 디자인 뭐 할 거 없이 사이즈 굉장히 다양하죠. 신발 마찬가지고 그죠. 하다못해 핸드폰만 해도 한 가지 핸드폰만 파는 게 아니라 회사별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의 핸드폰들이 다 있어서 대체 뭘 골라야 좋을지 우리가 항상 이 선택 장애라 그러죠. 선택 장애. 식당에 가서도 뭐 먹을까 오늘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그러면 선택 장애죠. 너무나 먹을 게 많고 이 선택의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나 배급 경제는 그렇지 않아요. 배급은 주는 대로 그냥 받아 쓰는 거야. 주는 대로. 얘가 예전에 그 북한 겨울에 북한 사람들 찍은 동영상을 봤는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겨울에도 수령님 아바이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겨울에 이 오리털 패딩 그 패딩을 인민들에게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뉴스가 나오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색깔은 딱 세 가지.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세 가지밖에 없어. 굉장히 촌스러운 색깔. 원색. 그래서 전부 다 그 세 가지로 된 동일한 디자인의 오리털 패딩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바이 수령동지 뭐 이러면서 웃기는 거죠. 왜? 우리는 오리털 패딩이란 게 여러분 똑같은 걸 입으면 지하철에서 만약에 내가 뭐 하나 입었는데 나랑 똑같은 걸 입은 사람이 저쪽에 타잖아요. 지하철에. 그러면 어때 우리는? 다른 칸으로 옮겼대요. 왜? 싫은 거야. 똑같은 거 입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우린 뭐야? 나만의 개성, 나만의 그 어떤 그 독특한 그 개성에 따라서 나는 어떤 스페셜한 디자인의 옷을 입는 겁니다. 구입해서.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교환 경제는요, 항상 옷을 입어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내가 원하는 그런 색깔의 디자인의 옷을 내가 입는 거고, 배급 경제 뭐야? 입 다물고 주는 대로 입으라오. 그래, 주는 대로 입으라오. 그래서 그냥 오리털로 된 옷 하나만 던져줘도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배급 경제. 교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근데 얘네들이 해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가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시장이라는 거를 편법으로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장마당이라는 게 그런 거고 중국도 뭐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그럴 때 원래는 사회주의는 시장 경제 아니에요. 배급 경제지. 근데 배급해 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모택동 때 해보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자급자족 하는 이 경제가. 그래서 이 중국 제가 그 경제 얘기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 일어나고 나서 1950년대에 망해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때 엄청나게 굶어 죽고 대약진 운동이라 그래요. 1950년대 대약진 운동. 그래서 모택동 때 너무 무리하게 공산 단계로 앞당겨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 집단 농장 제도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전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그런 소농들을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땅 부쳐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모택동 때 이제 강제로
소농들의 그 토지까지 다 병합하면서 집단 농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경제 폭망하고 배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배급이 안 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왜? 시장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뭘 구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그래서 이 배급 경제와 교환 경제 큰 차이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이 교환 경제만 경험하고 배급 경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환 경제가 얼마나 좋고 편리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 이거죠. 그죠? 오늘 이제 28페이지 분업의 놀라운 힘인데요. 제목이 혼자 자동차를 완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챕터입니다. 28쪽입니다. 이 책에. 여기 보시면은 분업의 놀라운 힘 그러면서 분업은 교환과 더불어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꼽히는 애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분업을 하나의 노동 과정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개인이나 개별 집단이 각각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고전 경제학의 이제 아버지죠. 아담 스미스부터 이제 영국의 고전 경제학이 시작됐는데 이 아담 스미스가 이 쓴 책 중에 요 국부론 앞에는 이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도덕 감정론.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는 사실은 경제학자라고 우리가 보지만 원래는 이 철학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종의 그 뭐랄까 도덕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도덕 철학자로서 이제 출발을 하지만 이 사람이 이 경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부론을 쓸 단계에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주장을 하는데 국부론의 핵심 개념이 뭐냐?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아주 그 독창적으로 혹은 아주 유니크하게 유니크하단 말은 뭐야? 그러니까 유니크하단 말은 다른 사람은 주장 안 했는데 이 아담 스미스가 굉장히 아, 특별히 말한 주장한 개념이 뭐냐? 분업이라는 게 분업. 그래서 아담 스미스 하면요 분업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 분업하면 거꾸로 아담 스미스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국부론한 책에서 이 분업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옷핀 있죠, 옷핀. 옷핀을 만드는데 만약에 어떤 그 노동자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옷핀을 만드는 공정을 다 경험하면서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핀의 개수가 20개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런데 이 핀을 만드는 거를 혼자 만들지 않고 그 핀을 만드는 공정을 18개의 세부 공정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18개의 세부 공정이란 말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은 철사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또 어떤 사람은 철사를 자른 다음에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옷핀에 머리를 붙이고 또 그 머리를 붙이려면 머리를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18개 공정으로 쪼개놓고 각 공정별로 사람들을 투입해서 너는 고일만 해, 너는 요일만 해,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 라는 식으로 일을 나누어서 이 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노동자 1인당 4,800개를 만들 수 있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1인당입니다. 여럿이 만들면요 수십만 개를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철살 자르고 철사를 펴고 앞을 뾰족하게 갈고 요 동그란 머리를 또 따로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1인당 20개 많이 만들어 봐야 20개. 근데
분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1인당 4,800개요. 그러니까는 240배의 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나눠서 분업을 해서 그 각 부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만들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노동의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분업이 곧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업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노트에 혼자 자동차를 완성할 필요는 없다 해서 저는 이제 구두를 하나 예로 들었는데, 구두를 만들 때도 똑같아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를 다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수제 구두 만드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하루에 뭐 구두 한 켤레 만들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구두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구두 공장에서 구두 만드는 공정을 세분화해서 나눠서 각각 사람들이 자기 맡은 분야를 만들어 가면서 이 조립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구두를 만들 수 있다. 생산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래서 분업은 생산 과정의 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서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아담 스미스는 분업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국가의 그러니까 커먼웰스라 그래요. 커먼웰스. 이걸 국부라고 번역해요. 커먼이라는 말이 이제 뭐 국가라는 뜻으로 쓰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시대에 이제 그 시대 영어예요. 그 시대. 아담 스미스 때 시대는 커먼은 뭐예요? 공통의라는 뜻인데, 공통의 부. 그걸 이제 국가의 부라는 말, 우리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국민 총생산량 뭐 이런 개념과 유사한 건데, 이 국부를 증가시키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시대는 우리가 중상주의 시대다, 이렇게. 중상주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절대왕정 시대, 유럽의 절대왕정 시대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중상주의 시대랑 겹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 각 나라의 황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실에 국고가 있는데, 그 국고에 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뭐 네덜란드라는 나라, 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고 프랑스가 있으면 각각의 나라의 왕실의 그 국고에 금이, 왕의 국고죠, 그것도. 왕의 국고에 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그 나라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왕들이 그 자기의 국고에 금을 많이 쌓아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시대는 기본이 농사예요. 농업이죠. 농업이니까 세금 걷는 거죠. 세금.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금화로 환산해 가지고 금을 자기 창고에 쌓아 놓는 거예요. 나는 금이 몇 킬로 있다, 몇 톤이 있다. 그게 국력이야, 국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업입니다, 상업. 그러니까 중상주의라는 게, 중농주의는 뭐야?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중상주의는 상업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중상주의 시대는 이미 교역이 시작된 거야. 그렇죠. 절대왕정 시대 때 그 해상교역 이런 거에 많이 개발됐죠. 그죠. 그래서 뭐 스페인, 네, 그 뭐 마젤란이, 예, 그 배를 몰고 세계 일주를 하고 뭐 이런, 컬럼버스가 뭡니까 그 후추 향료 후추거든요. 우리 후추 지금 뭐 음식 먹을 때 막 뿌려서 먹지만, 그때는 후추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비싼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막, 그 거친 파도를 건너서
교역을 하려고 인도라는 나라를 찾으러 가던데 이 방향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쪽에 돌면은 인도가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뭐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예요. 아메리카. 그 서인도 제도라는 게 그 북미와 남미 사이에 있는 그 섬들인데 거기가 왜 서인도 제도예요?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거기가 이제 쿠바, 푸에르토리코, 뭐 도미니카 리퍼블릭 그런 나라들이 있는 커리비안 국가인데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죠. 여하튼 그래서 그때 이미 중상주의 시대는 상업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업 교역.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혹은 이제 새로운 그 외국을 찾아서 거기서 물건을 사다가 팔면은 큰 돈이 된다. 그죠? 큰 돈이 된다. 그래서 뭐 상업이 중된 또 생산 분야인 거죠. 그 농업과 상업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농업과 상업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뭐냐? 이제는 생산업, 공업이다 이거 공업. 공업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근데 공업 분야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공업이 발전하냐? 분업을 하면 된다. 분업.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똑똑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젊어서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견문도 넓혔고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지금은 이제 농업과 상업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공장을 만들어서 상품을 생산해서 이걸 팔면 된다. 이거 팔면 돼. 상업은 뭐예요? 뭘 생산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 가면 뭐가 있더라. 그걸 사다가 여기다 갖다 팔면은 돈이 된다 이거예요. A라는 데서 생산하는 물건을 내가 사서 B라는 곳에 갖다 팔면은 이게 돈이 된다. 그게 상업이잖아요. 이건 생산은 아니라고요. 예? 유통이죠, 유통. 쉽게 말하면. 근데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유통만 해서는 그 큰 돈 못 번다. 이거. 농사 땅에 뭐 뿌려갖고 그거 추수해갖고 그걸로 팔아서도 큰 돈 안 된다. 먹고 끝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뭘 하면 되냐? 공업이다 이거 생산업. 생산업에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 이거예요. 생산업은 어떻게 해야 공업은 어떻게 해야 이게 큰 돈 버냐. 쉽게 말하면 큰 돈 버냐. 분업을 하면 큰 돈 번다. 그래서 국가의 부를 향상시키려면 이제는 농업과 상업은 끝장났고 그거 해갖고는 큰 돈 못 벌고 영국이 뭐 하면 되냐 왕이시여 그런 게 왕이시여 또 우리 시민사회요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공장 만들어서 분업을 하나의 원리로 해서 상품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커먼웰스 국가의 부가 왕창 늘어납니다. 왕창 늘어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담 스미스가 시대를 앞서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후대에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책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분업 시스템이 그때부터 이 조그만 핀 만들 때부터 이 집이 이제 원리가 확립이 된 건데 이게 완전히 꽃을 핀 거는 언제냐? 이게 미국에서 꽃을 핀 거예요. 결국 미국이 이제 물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해서 공장들이 뭐 생겨나고 산업 이게 생산이 시작됐지만 이게 꽃이 핀 나라는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분업의 효율성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게 누구냐?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왕이죠. 미국에. 그러니까 헨리 포드 이전에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동차라는 거는요.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엔진 만들어야죠. 동력 기관이죠. 근데 동력을 전달하는 이 기관을 또 만들어요. 뭐 크랭크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유니버설 뭡니까 조인트 이거 만들어서 이 펌프질하는 엔진의 이 에너지를 회전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그 시스템 만들어서 거기에 또 바퀴를 달아서 타이어가 붙은 바퀴죠 돌리는 거예요 돌려 그럼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자동차 껍데기 그 다음에 의자
이런 거 얹어놓고 그 다음에 변속 기어까지 만들어서 속도 조절하고 브레이크 만들어서 정지도 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드는데 요새는 거기다가 뭐 오디오도 넣고 뭐 에어컨도 넣고 뭐 별의별 거 다 넣잖아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제 테레비까지 예? 다 얹어놓고 하니까 이게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혼자 만든다 생각해봐요. 혼자 아니 뭐 여럿이서 한꺼번에 만든다. 그럼 그 모든 부품을 다 만들어야죠. 그걸 조립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헨리 포드가 뭘 했어요? 이거 저기 컨베이어 시스템 만들어라. 컨베이어.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엔진 조립부터 해서 거기 뭘 붙이고 나중에 뭐 바퀴를 달고 그 다음에 껍데기 붙이고 의자 붙이고 뭐 해가지고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조립해 가는 거죠. 조립해. 그 작업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조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니까 1914년도에 자동차 한 대 만드는 시간을 90분으로 단축한 거예요. 이 시간이 단축된 것도 이제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비용이 절감된 비용. 그래서 비용이 낮아져서 2,000달러 원래 하던 자동차 가격이 나중에는 300달러가 된 겁니다. 왜?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단가가 싸지잖아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단가가 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갖고 1923년에는 한 해에 167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 수치는 그해 미국 전체 자동차 생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 혼자서 미국 자동차 절반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뭐 GM이라든가 뭐 미국의 뭐 회사들 많잖아요. 뭐 캐딜락도 이제 GM이지만 옛날에 캐딜락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쉐브롤레 우리가 쉐비 그런데 쉐브롤레라는 자동차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물론 등장하고 부침을 경험했습니다만은 그 다 합쳐도 헨리 포드가 만드는 거에 절반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이제 헨리 포드의 포드 자동차가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 자동차 문화라는 게 원래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마차. 옛날 그 영화 보거나 그림 보면은 뉴욕의 그 맨하탄 그림 보면요 마차가 다녔다고 옛날에. 근데 이제 마차가 사라지고 말이 사라지고 뭐 엔진 기관, 자동차 그게 또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차가 다닐 때는 뭐 그 말이 다니면서 길거리에 똥도 싸고 그런 거잖아요. 마차길이라는 게 원래.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소가 달구지 끄고 다니는. 여러분 소달구지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봤어요. 여기 내가 이 동네 살았잖아요. 여기 옛날에 이 동네도 소달구지 왔다 갔다 하던 동네예요. 근데 지금은 뭐 소달구지 없어지고 다 자동차. 근데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과정도 보면은 이 분업이 없었으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그림이 나온 거예요. 여기 헨리 포드가 여기 서 있고, 예? 여기 벨트 보이죠, 벨트. 이게 벨트가 쭉 이어져서 거기에 노동자들이 붙어가지고 물건 만드는 이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 누가 개발했어? 헨리 포드가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분업이야말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 시장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다? 교환의 원리다 그랬죠. 두 번째 뭐다? 분업의 원리. 왜? 교환을 하려면 생산을 해야 돼. 그죠?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생산하면 좋겠어? 분업으로 생산하는 거야. 분업으로. 뭐든지 지금은 다 분업이야. 모든 물건은 다 분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분업이 발전하면서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요. 특화라는 것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특화. 그래서 네 번째 그 단원이 분업, 특화의 마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화라는 건 뭐냐면은, 자, 그러면 각자 교환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데, 물건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 때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들 수 있는 거. 그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분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이란 원리도 중요하지만 이 특화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또 끊어졌네. 채팅창에. 예를 들면은 특화라는 건 뭐냐?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특화되어 있는 특정 상품을 잘 만들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시계예요. 시계. 예, 시계.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나라 혹은 그 알프스라는 지역은 시계를 만드는 이 업종, 이게 특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스위스는 자동차를 안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왜 스위스는 자동차 안 만들죠? 자동차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스위스 사람도 자동차는 필요해요. 하지만 스위스라는 나라는 자동차를 특화된 상품으로 만들기에는 그 입지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땅이 좁고 땅이 또 평지가 아니고 다 산이야, 산. 그러니까 그 산동네에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뭐 자동차 생산하고 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산악지대에서 시계라고 하는 이 조그만 물건 만드는 거는 이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 손목시계, 예? 손목시계를 특화된 상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수출하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화된 상품, 스위스라는 나라의 특화된 상품으로는 뭐가 있다? 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밀을 생산하는 방법 뭘까요? 스위스라는 나라에 뭐 큰 밭이 있어서 밀을 심어서 농사지어서 그걸 생산해요? 아니에요. 스위스는 밀농사 할 필요 없어요. 스위스 뭐만 하면 돼. 시계만 죽어라고 만들면 돼요. 특화된 상품. 이 시계를 너무 잘 만드니까 스위스제 아니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일본의 세이코도 뭐 잘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 있지만 한때는요 스위스제 아니면 시계 시장에서 뭐 고급 시계는 행세 못하는 거야. 몽땅 다 이 저기 스위스 시계야. 롤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스위스제 시계가 완전히 그 시계 손목시계 시장은 완전히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위스에서 밀을 생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시계 만드는 거예요. 시계. 또 스위스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시계예요. 시계 팔아서 자동차 그냥 수입해다 타면 돼요. 시계 값이 차 값보다 더 비싸요. 요새. 진짜 비싼 시계는. 예? 그렇잖아요. 롤렉스 뭐 이런 거 같은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요즘 별의별 어마어마한 시계 있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이 선물 받았는데 논두렁에다 갖다 던져버린 시계. 그 뭐예요? 피아제 시계인가? 뭐 그런 거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하나에 뭐 몇십만 불짜리 시계. 이런 게 다 특화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화된 그 작물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평창, 강원도 평창은 거기 가면 메밀, 그죠? 메밀을 심어서 그 동네는 메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평창 가면은 메밀로 만든 그 뭐 음식
그 식당도 유명한 게 많잖아요. 요즘에 또 메밀이 뭐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예? 동네마다 뭐 평창 메밀 뭐 전문점 그래갖고 예? 국수며 뭐 도 뭡니까 이제 메밀 뭐죠? 그 전병이며 뭐 그런 거 예? 다 이제 하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그러면 메밀을 하면 되냐? 제주도 안 돼요. 기후가 안 맞아서 이거 서늘한 데서 해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 점점 이제 더워지니까 평창도 이제 메밀 농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 버릴 것 같은데. 요새는 제주도에서 특화된 작물이 예전에 뭐 귤, 감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뭐 오렌지, 파인애플이 나와. 파인애플. 좀 있으면은 제주도에서 커피 농사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모든 나라별로 지역별로 특화된 농작물이 있을 수 있고 특화된 공업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에 특화돼? 우리나라 경제에 특화된 게 뭡니까? 지금 제일 잘하는 거.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만드는 물건이 뭐야? 첫 번째, 반도체. 그죠? 반도체. 반도체 잘하잖아. 뭐 삼성, 뭐 SK. 왜 반도체를 잘하죠,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왜 대한민국 반도체가 뭐 대만도 요즘에 많이 잘하고 하지만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 잘하죠?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손가락에 이 미세한 요뭐 이런 작업을 잘한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외국 애들은 그 손재주가 없어갖고 그 미세한 그 반도체 뭐 그런 걸 잘 못한다 이거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반도체 잘하죠. 또 뭐 잘해요? 자동차. 뭐 이렇게 부품 만들어서 조립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또 뭘 잘해요? 선박. 선박을 왜 잘하죠? 우리나라 선박 기술이 왜 좋냐면요. 용접 기술이 좋은 거예요. 용접 기술이. 제가 군대 제가 83년도에 군대 갔는데 제가 3, 4단 철원에서 복무했거든요. 근데 우리 소대에 이등병이 하나가 새로 왔는데 얘가 뭘 하던 애냐면 이 선박 회사에서 용접하던 친구가 왔어요. 근데 걔는 그 젊은 애인데 이 용접 기술자라는 거예요. 그 얘가 원래는 그래서 이 용접 기술 있는 애들이 군대 잘 안 하네요. 왜냐하면 그 군수산업 그쪽에서 일을 하면요 그게 군대 복무로 이게 된대요. 근데 얘는 뭐 어떻게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 전방부대로 온 거예요. 그 뭐 집단에는 뭐 사회에서 자기 돈 잘 벌다는 거죠. 어떻게 돈 벌었지 용접한대요. 그래서 용접에 대해서 나랑 그 근무 시간에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쭉 들어봤는데 군대 그 근무 시간이 겨울에 좀 길어요. 저도 그래서 얘기 쭉 들었는데 이 용접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특별히 배는 용접을 잘못하면요 배가 이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가 툭 치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용접을 잘못하면요 녹이 슬어요. 철판과 철판을 이어 붙여서 이거 용접을 하는데 그 이음새가 진짜 이 철판만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야지 배가 유지되지. 이거 허투루 용접해서 그냥 본드로 붙이듯이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 이 배의 무게가 이 엄청나고 또 바닷물하고 이 충격이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균열이 가서 이게 금이 가 버렸다. 용접한데 금이 간다. 그럼 배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 배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는 그런 용접 기술이 뛰어나서 배가 금이 안 가는 거예요. 수십 년 타도 녹이 안 쓰는 거야. 녹이. 그 용접이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이 물이 이렇게 페인트 칠을 물론 하지만 그게 페인트가 부식이 되면서 거기 용접된 데가 녹이 슬어서 약해져서 깨져 버려 봐요. 그 배 가라앉는 거예요. 예. 이해숙님 교수님이 좋아지네요. 자꾸 너무 재밌으세요. 아이고 저 성경보다 더 재밌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성경이 더 재밌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용접 기술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잘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는 믿고 사가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를 미국으로 옮겨라. 예, 심지어 여기서 원래 배를 만들어 가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아예 조선소를 미국에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미국에서는 못 져요? 용접 기술이 없어요 걔네들이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용접 기술을 이제 곧 배워갈 거고 미국 노동자들이. 그다음에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로보트 용접을 전문적으로 하는 로보트가 지금 개발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는 용접보다 로보트가 하는 용접이 더 정교하고 더 뛰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얼마 못 가서 로보트한테 따라잡힌다는 거야. 우리도 용접 잘하는 로보트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조선소의 그 우위, 특화죠, 특화. 조선에 특화된 이런 산업, 조선소 배 만드는 거, 이거 대한민국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특화된 상품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또 기술, 로봇 만드는 기술도 좋으니까 기존의 이 용접 기술이 뛰어난 나라니까 용접 로봇을 만들면 더 잘 만들 거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해봐야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없는 기술도 많이 잘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과학자, 기술자, 이 생산 라인에 있는 개발팀들이. 여하튼 그래서 이 특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화된 게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왜 성공했어요? 모든 산업이 다 골고루 다 발전하고 골고루 수출 잘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시기별로 특화되어 있는 우리만의 그 전문 상품들을 잘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그 산업을 키워서 그 산업들이 수출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어? 우리 머리털 가발로 시작한 나라예요. 예, 그때 우리가 뭐 컴퓨터 뭐 칩 이런 거 만들고 반도체 만들어서 성공하기 전에 우리 시작은 머리카락 가발 산업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길거리에 머리카락 파세요 그러면서 머리카락 사가는 아저씨들 돌아다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수출했는지. 눈물 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머리 긴 사람들 머리 잘라서 그걸로 가발 만들어서 수출했어요. 지금도 그 뉴욕에 가면요. 가발 가게들 있습니다. 가발 가게. 거의 옛날에 전부 다 한국 가발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갖다 팔죠. 뭐 베트남 뭐 이런 데서. 제가 세문안교회 그 유년부 전도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89년도, 90년 그때. 그때 우리 세문안교회 저 유년부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반사로 있던 선생님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뉴욕으로 갔거든요. 제가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로. 근데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뉴욕으로 그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갖고 뭘 했냐면 가발 가게에 가발 그 대리점에 세일즈하는 외판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그 당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예? 그 뉴욕의 맨하탄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발 가게 그 특히 흑인들이 가발 좋아해요. 그 할렘이라 그러죠. 할렘. 맨하탄의 북부 그 할렘가를 돌아다니면서 이 가발 세일즈를 했어요. 예, 그때 이민 와서. 그래서 힘든 일이죠. 근데 그때 저한테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머리에 권총이 3번인가 4번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할렘에 그 흑인들 갱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애가
그 물건 들고 가발 가게 돌아다니면서 파니까 얘가 수중에 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현금이. 그러니까 귀신같이 한대, 귀신같이. 그래가지고 가발 가게 그 수금해가지고 자기 판 거 수금해서 딱 수금 끝나서 돌아설 때 되면 딱 권총이 들어온대 여기 머리에. 그래서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털린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겁니다. 그게 1988년 9년 내가 그 전도사 했었으니까 9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가 가발 팔았어요. 여러분. 그게 왜 우리 특화된 상품입니다. 왜? 팔 게 없으니까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판 거예요. 예, 우리 이예숙 김방임님 저도 머리 길어서 팔았어요. 이예숙님 바로 위 우리 언니가 옛날에 머리 잘리고 도둑질 당해서 우리 큰오빠가 호랑이인데 엄청 맞았어요. 눈물 나는 얘기 또 나오시네요 여기에. 다 그러고 사는 나라야 대한민국이 옛날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섬유였어요. 옷.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옷 만드는 공장 섬유 이거 다 일본에서 그 쓰다가 이제 버린 기계. 일본이 이제 한참 섬유 산업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전자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섬유 산업이 하향세가 되니까 그 기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돌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한때는 옷을 만들었다고요. 옷. 예. 그게 90년대 초반 까지 90년대까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섬유 산업 다 했어요. 제가 LA에서 그러니까 유학 가서 제가 1992년부터 LA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15년 LA에 살았어요. 2007년까지. 근데 제가 그때 LA의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3년 반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한인 이민자들이 다수가 어서 이랬냐면요. 그 LA 다운타운의 자바시장이라요. 자바시장에서 섬유공장, 옷공장 했어요. 그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옷공장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LA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하면요. 그걸 옷감을 사다가 기계로 잘라요. 다다닥 잘라가지고 두르륵 박아가지고 이제 옷 만들어서 그거를 주로 어디 파냐면 남미에 파는 거예요. 남미. 그래갖고 배에다 실어갖고 남미로 티셔츠 팔아갖고 그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사기도 많아요. 그래갖고 그 저기 인보이스라 그러죠. 주문장 와서 이 오는데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돈을 받게 돼 있다고요. 돈을 미리 받고 물건을 팔질 않아요. 공장들이. 그런데 사기치는 놈들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인보이스 만들었는데 그래서 10만 장 주문이 들어오면요 얼마나 좋아요. 10만 장이나 사가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놈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첫 거래 때는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떨 때는 만들어서 10만 장을 처음부터 10만 장 보내는 게 아니라 뭐 2만 장, 2만 장, 3만 장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보냈는데 2만 장 보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사기다 그러고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 뜯기는 거예요. 4만 장은. 손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옷공장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 70년대 옷공장 돌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인형공장 아시죠? 인형공장. 그때 인형공장 인형 많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예. 그때도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제가 81학번인데 제가 82년 3년도에 그 구로공단에 그 공장에 그 노조 만들어서 그 노동운동 하는 그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방학 때인데 자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노조 만드는 그 작업을 제가 도와주러 구로공단에 내가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게 인형공장, 옷공장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공들이 주로 많은데 여공들을 조직해서 이제 노동 운동 하겠다고 지금 선배는 들어가서 여자 선배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도와주려고 이제 일단 갔죠. 대학교 2학년 때 애들이랑 가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때도 공장 이제 노동자처럼 이제 옷을 입고 갔는데 표가 나죠. 제가 뭐 대학생이란 표가 나는데 갔는데 보니까 15살, 16살 애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애들이 나이 또래인데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서 쉽게 말하면은 그 공장에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이 노동하는 애들인 거예요. 일하는 애들이. 그 임금 얼마 못 받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 우리는 뭐 도와주러 갔으니까 이제 분위기 잡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사장에 대한 불만 이런 거 이제 뭐 끄집어내서 얘기도 좀 하고 뭐 고생 많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면서 인간답게 한번 살려면 우리가 뭉쳐서 단결해서 한번 이 사장이랑 한판 싸워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분위기 잡아가는 건데 내가 그걸 하면서 제가 솔직히 양심에 뭐랄까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어디서 걸렸냐면 그 추석 때가 됐는데 그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제 뭐 한다 그래서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끝나고 나와서 그 대방동에 그 역전 앞에 육교가 있어요. 육교 앞을 이제 건너가는데 그때 보름달이 떠 있으니까 애들이 그 육교를 건너다가 전부 다 육교에 이렇게 서가지고 난간에 기대서 보름달을 보더라고요. 나 고향 생각하는 거죠, 고향 생각. 근데 내가 그 대목에서 이런 어린애들 데리고 무슨 노동운동을 제가 그래서 그만둬버렸어요 그때.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때 그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니는 나이인데 서울의 그 구로동 공단에 올라와서 거기서 이 기숙사에서 밥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 말로 맨날 김칫국에 썩은 단무지 나온대요. 반찬 두 가지인데. 하여튼 그거 먹으면서 그 노동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 산업의 역군이죠. 근데 이제 좌파들 보기엔 뭐야? 그 착취당한 거다 이거죠. 착취당한 거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물론 그때 어렵게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됐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렵게 살던 그 노동하면서 살던 분들도 지금은 다 웬만하면은 자기 집 가지고 어, 일주일에 몇 번은 다 외식하고 고기 먹으면서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의 그 희생이 물론 있죠. 하지만 그거를 지금의 젊은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운동 한답시고 하면서 지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번에 그 저기 노란봉투법 통과된 다음에 노동운동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아들 딸 채용하라 그런대요. 아들 딸 채용. 그게 노란봉투법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노란봉투법 만들어서 노동쟁이 하면서 사장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 채용해 달라 그러는데 그게 벌써 이제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고만 좀 해라 그랬대. 고만 좀 해라. 예. 이거 또 끊어졌네. 채팅창 자꾸 떨어져. 여하튼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요? 특화. 그때는 특화될 상품이 가발, 인형, 옷, 뭐 이런 거, 티셔츠 이런 거였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자동차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하고 선박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이재명이와 민주당 애들이 한 방에 지금 다 때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 노트 보면 상품의 특화도 특화가 되지만 저 중요한 특화는 뭐다? 직업의 특화다. 직업의 특화. 교환과 분업이 일어나면서 각종의 전문적 직업이 생겨날 수 있게 됐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미세한 특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병원. 옛날에는요 병원이란 게
특화된 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병원은 다 병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기껏해야 내과, 치과, 뭐 산부인과 이런 식의 특화인데 지금은 어떤 특화가 벌어졌나요? 예. 척추 전문 병원, 아토피 전문 병원, 뭐 항문외과 전문 병원 등 예? 피부과도 뭐 미용에 대한 거, 성형외과도 뭐 별의별 성형외과 이게 다 생겨나죠. 그래갖고 세분화된 전문 병원으로 지금 특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특화된 그런 전문적 직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만 해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런 특화된 병원들이 생겨난 건 다 뭐다? 교환, 분업, 그죠? 이러한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만이 이런 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서비스, 의료 서비스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의료 서비스가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거를 뭐 경험적으로 잘 못 느끼셔서 그런데 제가요 미국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미국 유학 갔는데 이 유학생이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의료보험을 학교에서 강제로 사게 해요. 그래서 이 유학생 생활비의 굉장히 큰 부분이 의료보험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차 보험. 보험 때문에 그냥 멍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라고 알바해서 돈 벌면요, 보험비로 다 나가요. 근데 그 보험비로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가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보험이 있어도 코페이라는 게 있어, 코페이. 코페이가 뭐냐면요, 네가 병원을 가는데 네가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네가 네 돈으로 현금으로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코페이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요, 어떤 그 의료보험은요, 코페이가 100불이에요, 100불. 그 병원 가면요, 무조건 내 돈 100불이 깨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원 갑니까? 못 가요. 학교에서 강제로 사라니까, 안 사면은 쫓겨나니까, 학교에서 유학 못 하니까 강제로 사긴 사는데, 아니 코페이가 100불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그 발에 뭐 이런 무좀은 아닌데 발에 뭐 피부에 이상한 그 병변 같은 게 생겨서 그걸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무조건 1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100불 냈어요. 100불 냈는데 이 치료를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그럼 또 가면 또 100불이잖아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전도사가. 교회에서 그때 사례비 받았까 한 달에 700불 받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약을 사면요, 약값은 또 들어요. 따로 별도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피부병 생겨도 못 가고요. 제일 심한 게 치과였어요, 치과. 치과는요, 치과 의료보험이 따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그러니까 현금 내고 가서 이빨 치료 받으려니까 이 비싸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솔직히 몇 년을요, 치과에 못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다가 제가 풀타임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신 학교에서 풀타임 직원 되면요, 의료보험이 내는데 치과보험 다 해주고요. 학교에서 의료보험도 좋은 걸로 해줘요. 블루크로스라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코페이가 낮아져요. 한 20불만 내면 된다고요, 코페이를. 그러면 그 비싼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비싸니까 코페이가 낮은 거는 못 사고, 싸구려 보험은 코페이가 100불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치과 의료가 되고 이제 안과도 되고 해주니까 이제 병원 가서 안경도 새로 맞추고 막 치과 가서 스케일링도 하고 막 그런 건데, 처음에 치과 갔더니 치과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몇 년 동안 스케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다 받고 온 가족이 다 저희 집 사람도 그리고 이제 좋은 의료 서비스 받는데 그거는 이제 풀타임 잡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런 좋은 잡이 없으면요 절대로 의료 서비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치과에 제가 뭐 스케일링 하러 가면요 그 돈 몇천 원만 내면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여러분 모르시죠? 예. 외국 가서 살아보세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아니 미국이 선진국이야.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데 미국 선진국인데 의료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천국이고 미국은요 돈 없으면 지옥이에요. 치과도 못 가요. 이게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 서비스 얼마나 좋아요. 예? 특화된 병원들 다 있고 없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몸 아프면 다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죠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예. 근데 이런 나라가 이제 의료보험도 이제 의료 시스템도 박살 나는 거예요 지금. 예. 의료개혁 이제 의료개혁 한다고 해보죠 지금.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어떻게 되나. 예. 지금 의료 문제 제일 심각한 건 뭡니까 지금. 응급실에 의사 없죠. 예? 지방으로 가면 더 해요 이거 지금. 이제 응급실 가서 응급실 돌아다니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심각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의료 문제 나중에 또 합시다. 바쁘니까. 야, 그래서 지금 특화라는 게 지금 되면 될수록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 받는 건데 이게 시장경제제도만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장경제제도. 여러분 중국의 의료 서비스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 가서 지금 의료 서비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예.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중국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딸이 그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할 때인데 이 학교가 그 상해에 복단 대학이라고 있어요. 복단 대학이 중국에서 랭킹 3위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북경대 청와대 다음에 상해 복단대가 세 번째 대학이거든요. 좋은 대학이에요. 크고. 그 복단대 경영학과랑 이게 자매 결연이 됐어 가지고 우리 딸이 또 중국어를 저 닮아서 공부해 가지고 자기 중국 가서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겠다 해서 그거 가라 그랬잖아요. 그거 간 거예요. 그 한 번은 이제 보스턴에서 중국 상해 간다고 방학 때 이게 나온 거야 한국에. 그래서 내가 얘를 데리고 상해에 데려다 주려고 데리고 간 겁니다. 가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도 가고 우리 부모님도 내가 여기 데려다 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해서 같이 간 거야. 목에 가시 걸린 이야기 아닌가. 맞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 김에 여행 간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그 소주에 간 거예요. 소주에 가서 항주 소주가 좋잖아요. 소주에 가서 택시를 타고서 제가 택시 기사한테 소주에서 제 음식 맛있게 하는 데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 가는 데는 싫고 현지인들 가는 데로 가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싸고 맛있거든요. 갔어요. 정말 싸고 맛있더라고요. 먹는데 항주의 그 유명한 요리가 뭐냐면 생선을 기름에 튀겨요. 튀겨가지고 거기에 그 달짝지근한 소스를 끼얹는데 도마도랑 야채 썰어서 착 끼얹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한 접시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한 접시 더 시켜서 두 번째 접시 먹는데 우리 딸이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딱 걸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간 거예요. 가시가 이틀째 안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호텔 가서 물었죠. 이 근처에서 제일 큰 병원 어디냐? 그랬더니 저 어디 가래요. 근데 상해는요 공산주의 시스템은 이 병원을 1병원, 2병원, 3병원, 4병원 이렇게 병원은 번호로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그 지역별로 병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에는 그 병원에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7병원인가 가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줄을 서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접수하는데 1시간 걸려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이게 다 이 전표 뜯어가지고 접수 번호 해갖고 1시간 걸려서 접수를 했어요. 접수하니까 왜 왔냐 해서 목에 가시 걸려서 왔다. 그 이비인후과 가라니까. 이비인후과가 11층에 있대요. 11층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갔더니 첫 번째로 복도에 불이 안 켜져 있어. 껌껌해. 전기가 안 켜져 있더라고. 그 이비인후과 이제 그 폰말 찾아서 들어갔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흰색 가운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왔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가시 먹다가 여기 가시 걸렸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집게죠, 집게. 집게를 꺼내더니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서 집게를 소독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 세상에 그게 2000년 2010년 뭐 그 어간이에요. 10몇 년이에요. 옛날도 아니에요. 2010몇 년이면 최근이잖아요. 불과 뭐 10년 전 15년 그저 되겠네. 그때 아니 상해에 있는 대형 병원인데요. 11층짜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병원에 이비인후과에서 집게를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서 소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보고서 내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언제적 시절이 이게 알코올 램프에 불로 소독을 해요 이게. 근데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앉으라 그러고 앉았는데 아하래요. 아하니까 여기 머리에 이 동그란 그 거울 있죠 거울. 그거를 이제 끼고서 이제 여자가 이렇게 있더니 여기에 불을 켜가지고 그 불을 이 거울로 반사를 해서 애 목구멍 안에다가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는 이 어렸을 때 내 초등학교 시절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거 동그란 거울 달고 있는 거 그거 보고서 못 봤거든요. 근데 2015년에 중국 가니까 이거를 달고 나오더니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알고 보니까 그 빛을 비추어서 반사해갖고서는 애 목구멍 안에다 비추고서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집게로 가시를 찾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아니 우리나라 병원에서 그랬으면요 난리 나요. 아니 그냥 전기불 이거 램프 해가지고 이렇게 비추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요새 손전등도 있고 그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쓰고 나서 비추는데 더 웃기는 게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애 이 아벌리라고 하고서는 막 가시 찾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잡부다오 그런 거예요. 못 찾겠대요 가시를. 그래서 자기 못한대요 이거. 그 다음에 가래요 그냥. 그래갖고 하도 황당해가지고요. 야 이게 뭐야. 가래니까 뭐 어떡해요. 왔죠. 그러니까 애는 가시가 계속 걸려서 안 빠진다고 징징거리고. 한국에 여기 이비인후과 가면요 그 가시 뽑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이렇게 그냥 뽑아버려요 이렇게 의사가. 그거를 아니 시골 병도 아니고 중국의 상해가요 북경보다 더 발전된 도시입니다. 대도시고 문화적으로 보면 그 상해 대도시의 대형 병원이에요. 도심에 있는 7병원인가 뭐. 그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그따위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사회주의 공공의료라는 거야. 공공의료. 그런 여러분 그런 의료 받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하는 공공의료 정책이 그거예요. 공공의대라는 거 만들어서 대량으로 의사들 생산해서 의대 4년 졸업하면 다 의사 자격증 주고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의료행위 한다는 거예요. 의료행위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래서 갔다 와서 중국 애들한테 우리 학교 중국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중국의 그 의료가 왜 그러냐. 근데 얘네들도 웃더라고요. 자기들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의료 서비스 받고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이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요.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의사는 다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월급 주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걔가 그 저기 의사라는 애가 가시를 뽑든 안 뽑든 자기 받는 봉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보다가 안 되면 못한다고 나자빠지는 거야. 왜? 상관없어요. 그 못 뺀다 그래서 뭐 얘가 뭐 직장에서 잘릴 일도 없고 월급을 덜 받을 일도 없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공공의료라는 거예요. 공공의료.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에서는 내가 물었어요. 반에서 몇 등 하는 애가 의대 가냐 그랬더니요. 중간 정도 하는 애가 의대 간대요. 우리나라는 전교 1등 해도 의대 가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교 1등 하는 애도 의대 간신히 통과해서 가니까 그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죽어라고 공부하잖아요. 죽어라고. 의사고시 패스하려면. 또 훈련. 예? 선배들한테 조인트 까이면서 막, 예? 기술 배우고. 그래갖고 의사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의료 기술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죽어라고 노력해서 하니까 잘하는 거야.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기술이 뭐 기가 막힌 거죠. 어. 근데 중국은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어디 가냐 했더니 다 컴퓨터학과 공대 간대요. 공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상대 비즈니스 경영학과. 중간 정도 하면은 의대 간대요. 왜? 수입이 얼마 안 돼요. 월급이. 예.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중국에서는 의대 가서는 돈 많이 못 번대요. 택시 운전이 더 많이 번대요. 택시 운전이. 그러니까 누가 의대 가요? 의대 가서 누가 노력해요? 그 병원 시설이나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게 형편없는 거예요. 왜?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국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인민들의 건강과 보건 이런 데 큰 관심 없어요. 공산당 간부들이 가는 병원은 따로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북경에 무슨 병원 그러면요. 그거는 공산당 간부들만 가는 병원인데 그건 최고급 시설이죠. 그거는. 예, 거기 의료 수준은 높아요. 하지만 일반 인민들은 거기 못 가요. 꿈도 못 꿔요. 그게 뭐야? 그게 공공의료, 사회주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특화돼 있지만 누구만 즐겨요? 누구만 누려요? 공산당 간부들만 누리는 거예요. 일반 인민들은요, 특화된 서비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시장 경제제도는 기본적으로 교환이고, 기본적으로 분업이고, 기본적으로 특화입니다. 특화. 특화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에 다 이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른 나라 사회주의 국가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의료 서비스를 우리는 아주 싼 값에 받으면서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교포들조차도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다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치료받고 이빨 다 뭡니까 임플란트 하고 그러잖아요. 수술 다 받고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미국 교포들이 역이민에서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많아서 병원값, 의료비 감당이 안 돼서 돌아오는 것. 그런 것도 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욕구가 더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직업의 종류도 더 다양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컴퓨터 게임하는 것이 전문직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하던 시절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르죠. 컴퓨터 게임만 잘해도 큰돈 법니다. 이렇게 직업이 세분화되는 거야. 직업이 세분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세분화되면서 굉장히 직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죠. 그러면서 분화된 특화된 그런 직업도 없어요. 직업들이 다 단순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교과서 보시면 38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37페이지 제일 마지막. 특화란 곧 특정 분야 직업의 전문화로 도시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가속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 이유는 도시가 커져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분업과 특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권 집중이라 그러죠, 우리가. 수도권 집중이 뭐냐면 대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대도시 발전. 도시가 크게 발전하면요.
소위 말하는 광역 경제 단위가 생겨요. 광역 경제 단위. 우리나라 수도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구로 따지면요, 1,000만 단위입니다. 거의 1,000만. 그러니까 서울시 플러스 서울시 인근, 광역시, 경기도 거의 다 포함하죠. 이런 광역도시, 서울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에 지금 인구가 집중됐는데 거의 1,000만 정도의 인구가 집중돼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맨날 이 좌파들은 입만 열면은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 뭐 헌법 개정까지 하자 그랬잖아요. 문재인 때.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에도 이런 분권화해서 인구를 더 흩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는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에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뭐 지방 분권 헌법 개정안 만들어서 문재인 때 생 난리 쳤잖아요. 예? 조국이가 그때 청와대에서 막 헌법 개정안 읽고 지방 분권 헌법 개정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우파 측에서 우리 그 단체 이런 데서 뭘 했냐면 스터디를 했어요. 지방 분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정말로, 아니면 이 광역 경제 단위를 더 키워서 현재 수도권을 더 키우는 게 더 유리하냐 했을 때, 실제로는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광역 경제 단위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 경쟁력 있는 그런 경제의 허브 센터죠. 경제 센터는 1,000만 명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일본의 도쿄를 중심으로 한 그 경제권은요, 1,000만을 넘어가요. 거의 2,000만 가량 되고 지역도요 훨씬 커요 우리보다. 그런데 그 정도 돼야 거기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런 특화, 분업 이런 게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더 생산성 높은 그런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광역 경제 단위 없이는 절대로 이 나라의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그겁니다. 중국은 어떨 것 같아요? 중국은 상해, 예를 들어서 상해 혹은 광동 이런 지역은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로 합친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 뭐 인구 워낙 많고 땅 훨씬 넓기 때문에 상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이 광역 경제 단위, 광동 말할 것도 없죠. 심천 이런데 뭐 북경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밀집된 경제 단위는 훨씬 더 커요.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뭐 물론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미국 경제를 끌어가는 몇 개의 중요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 뉴저지와 필라델피아를 포함하는 그 일대, 큰 경제권이죠. 또 LA, 그죠?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그 아래 샌디에고 멕시코 국경까지를 커버하는 굉장히 큰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시카고, 그죠? 또 샌프란시스코와 그 저기 어디입니까? 그 위에 시애틀, 그죠? 그걸 포함하는 북쪽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는 거야. 도시가 발달하고. 그래야 그 안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산업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적으로 생기면서 더 좋은 문화 서비스, 의료 서비스, 또 경제적인 혜택, 또 교통 이런 게 다 발달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자꾸 흩어버리는 게 수도권 뭐 집중을 막아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그래갖고 지방으로 뭐 서울 다 흩어버리고 뭐 저기 세종시 뭐 전주, 광주, 뭐 대전, 부산, 뭐 춘천 이래가지고 다 흩어놓으면은 더 발전할 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보시면 39쪽에 밑에서 7째 줄 사람의 욕구는 수요로 나타나며 수요는 공급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수요가 있다고 무조건 공급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자극하기도 한다 라고 해서 이 직업이 다양해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사람의 욕구가 더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더 다양해져. 그래갖고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트에는 없습니다. 노트는 없는데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막스의 이론을 좀 소개할 텐데 저기 정가은 목사님께서 저보러 그 막스 이론도 좀 많이 얘기해 달라고 특별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이 헤겔 독일의 헤겔 철학부터 해서 막스에 이르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흐름과 또 동시에 막스 경제학 이거 얘기하면서 좀 더 요 시장 경제 이론을 더 잘 비교하면서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셔서 제가 그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막스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공급이 그러니까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즉 생산성이 향상돼서 공장들이 막 돌아가서 상품을 막 많이 만들고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공황이 온다. 예. 그래갖고 대공황에 와서 이 자본주의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멸망 안 했잖아요. 왜 멸망 안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는데 막스가 보지 못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이 오히려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수요를 능가하는 공급 때문에 시스템이 망한다 그랬는데 거꾸로 공급이 수요를 자극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핸드폰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요? 못 가지죠. 왜? 핸드폰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 욕망이 없어요. 하지만 핸드폰이라는 게 개발되고 핸드폰이라는 게 시장에 등장하면은 그 전까지 없던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핸드폰? 내 친구가 핸드폰이라는 걸 샀는데 그거 보니까 야 그거 걸어다니는 컴퓨터야?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제 비싸요 핸드폰이. 그죠? 삼성 핸드폰, 애플 핸드폰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엄청 비쌌잖아요. 그 저기 딱딱딱딱 덮개폰 쓰다가. 그랬는데 처음에는 비싸서 좀 망설였는데 점점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욕망이 더 커져요. 저 정도면 나도 하나 살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다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핸드폰 산다고 핸드폰 출시될 때 막 그 앞에 줄 서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김치 냉장고가 없을 때 아무도 김치 냉장고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김치 냉장고가 나와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야 그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김치 넣었다 빼먹으니까 엄청 맛있는 거예요. 나도 뭐야
저거 하나 가졌으면. 지금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지금 집에 김치 냉장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저희 부모님 집에는요 김치 냉장고만 2개예요. 저희 어머니. 그래가지고 공급이 뭐다?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기술이 개발되고 끊임없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상품이 만들어져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걱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컨베이어 시스템 분업을 하는데 지금은 분업을 할 때 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가 각 공정에 배치가 돼서 로봇가 다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자동차 생산 현대도 그렇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과정이 다 자동화돼서 로봇가 다 만들죠. 거의. 그 사람은 뭐야? 스위치 누르고 스위치 끄고 그거 제대로 돌아가나 감시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은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상품이 개발되고 새로운 종류의 공장이 세워지고 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걸로 해서 뭐 취업 기회가 없어지고 망한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는 뭐 공장에 뭐 로봇가 들어와서 이게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회사 자체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들 창업을 안 하고 지금 회사가 확장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더 심각하죠. 이제 다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좀 이제 정리하자면 뭐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분업. 분업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다음에 특화라는 전문 분야 생겨나면서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더 좋은 상품들이 계속해서 특화된 상품들이 더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언제까지 컴퓨터 칩, 뭐 조선, 자동차만을 특화해서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가 더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그런 쪽에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특화된 물건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계속 두들겨 잡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불황 그 늪에 대한민국 경제가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기도했으니까 마치는 기도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 만나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 책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좀 사셔서 보시고 다음 주에는 42페이지 비교 우위에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